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제가 저 아래에서 강의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음료수를 옆에 놓으려니까 여기는 음료수를 놓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리로 올라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뭐 강의 영역은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 강의를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마음이 떨리는 것이요. 원로 목사님들 계시는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게 돼서 상당히 마음이 떨립니다. 우리 정영관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하나로 빌딩 중앙교회를 잘 찾을 수 있겠는가 염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승동교회에서 한 50년 제가 교회를 다니고 거기서 장로 임직을 했기 때문에 하나라 이 빌딩 이전에 있는 태화관까지도 제가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빠른 속도로 해서 준비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온데 오늘 전할 귀할 말씀 바르게 옳게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네. 1945년부터 48년 사이의 해방 정국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것들이 역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뭐 어떤 것이 옳은지 분명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이요. 첫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38도 분단이 미국 책임이다. 지금 학생 전교조에서 학생들에게 30년을 가르쳐가기 때문에 지금의 50대 초중반까지도 전교조의 그 잘못된 교육을 이제 받았는데요. 첫째가 우리가 정리할 것이 38도 분단이 미국 책임이냐 이걸 먼저 정의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소련은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폭이 터졌는데 나가사키의 원폭이 터지는 당일 0시에 일본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소련과 일본은 그 당시에 불가침 조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비밀리에. 그러나 소련이 정세가 유리하다고 판단되니까 나가사키의 원폭이 터지는 당일 0시를 기해서 일본에 대해서 불가침 조약을 해지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다 보니까 8월 9일 날부터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소련은 한반도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에 진격을 했죠. 그러나 미국은요 9월 9일 날에 늦게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소련이 계속해서 남하를 합니다. 남하를 하기 때문에 23일쯤에는 개성까지 소련군이 들어왔습니다.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소련이 계속 남하를 해서 한반도 전체를 먹으려는 계획을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미국은요 소련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당시에 소련군이 가장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련의 참전을 태평양 전쟁의 참전을 유도하면서 소련에게 뭔가 혜택을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한반도를 버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소련이 계속 내려오니까 미국이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에 한반도를 소련이 다 점령할 수 있는 위기에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고를 합니다. 38도 이남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미국이 소련에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이 다시 이북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경고하지 않았더라면요 38도 선을 고사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소련군의 발 아래 들어갈 수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럼 이제 45년도 한반도를 먼저 잠깐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45년 8월 달에 우리가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해 해방됐을 때 대한민국은요 올바른 정부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한반도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이냐 한반도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조선인이죠. 그들이 우리가 원하는 정부를 만들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리고 우리는 주권이 그 당시도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면 45년도에 꼭 기억하실 사건은 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외상회의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세요. 45년 12월인데 그 미국, 영국, 소련이 만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한다면 대한민국을 독립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독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한국을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5년간 미영소에서 신탁 통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 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바로 45년 10월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되면요, 그 신탁 통치 결정에 찬성을 해야 됩니까? 반대해야 됩니까? 무나 마나 당연히 반대를 되겠죠. 그래서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그 당시는 공산당도, 박헌영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도 그랬고 대한민국 사람 모두가 다 반탁을 했어요. 반탁이에요.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독립이 무가되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전 국민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넘겨보세요. 다음. 조선공산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반탁이었습니다. 신탁 통치를 반대했는데 나흘 만에 찬탁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46년 1월 달에 예정된 반탁 운동을 찬탁으로 변경하는 일을 하는 것이 조선공산당입니다. 그 당시 소련과 공산당은 신탁 통치를 찬성했고 민주진영은 신탁 통치를 반대한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당시의 공산당의 생각이 전적으로 틀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신탁 통치를 우리가 찬성할 수 없는 것인데 저들은 찬성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조선공산당과 남노당과의 관계를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다 똑똑하시니까. 대한민국의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만들어졌는데 일제 때입니다. 만들어진 연도는 뭐 아실 필요 없겠지만 대한민국은 조선공산당이 일제 때 만들어졌습니다. 그 주동인물이 박헌영과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은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농림부 장관을 했던 사람이죠. 사형선고 받았지만. 그래서 그 당시는 한반도의 남조선에는요 조선공산당이 있었습니다. 그게 박헌영이 주도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이의 북한에 있는 공산당 뭐냐? 그 조선공산당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조선공산당 분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공산당 원칙에는요 한 나라에는 공산당을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노당 박헌영이 먼저 한 이 조선공산당은 남조선에 있었고 김일성이 주도한 것은 조선공산당 분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가 약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스탈린이 또 박헌영과 김일성이가 어떤 권유를 하냐면 공산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노동당이라는 명칭을 쓰라고 권고인지 강요인지 합니다. 노동당과 공산당은 조금 개념상 차이가 있는데 그 생략하고요. 그래서 조선공산당이 스탈린의 권유로 남쪽에 있는 것은 남조선 노동당, 북쪽은 북조선 노동당. 그때부터 남조선 노동당이 생겼으니까 줄이면 뭡니까? 남노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조선공산당이 먼저 있었고 이후에 명칭을 개칭해서 남노당으로 불렀습니다. 북노당은 우리 귀에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이요. 두 번째는요. 일단 이 38 분단이 미군 책임이 아닌 건 그렇게 결정됐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제 종북 좌파들이 많이 득세를 하고 있는데 해방 정국에 45년부터 48년 그 이후에 50년 초반까지도요 공산주의를 지지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그 왜 많았을까? 그걸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1917년에 소련이 공산화가 됩니다. 전 세계 중에서 최초로 공산국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1917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제 때가 3.1운동이 1919년 아닙니까? 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렇죠?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 러시아에서 임시정부 등등과 관련돼서 1919년도도 소련이 공산화 되고서 나서 2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전 세계에 공산주의가 매력적이다라는 사상이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펼쳐 나갈 때입니다. 그렇다면 1917년이면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지만 상해 임시정부의 그 구성원을 보면요, 이승만, 김구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다 공산주의였습니다. 그 당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가 무조건 틀렸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당시는 공산주의가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어떤 매력을 지녔습니까? 세계 최초로 자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산화가 됐습니다. 자본주의가 장점이 많지만 약점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이 자본주의의 맹점이기 때문에 그 맹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시킬 때는 바로 지금에 갖고 있는 자본주의의 맹점을 건드려서 걔네들을 끌어들인단 말이죠.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에 갈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 사회를 타파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로 가야 되지 않느냐. 1절은 그럴싸합니다. 1절은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가 어떤 주장을 합니까? 빨간 줄로 노동자 농민의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 당시에 농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농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좋다라고 여기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목사님이나 제가 그 당시에 1919년대 살았으면요, 대부분 공산주의자가 됐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 왜냐면 본인들이 지주 아들이 아닌 한은요, 왜냐면 노동자 세상을 만들어 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소장농들이 80%가 소장농이거든요. 이 소장농들을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할 사람이 어떻습니까? 식자층일수록 공산주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공산주의자들이요, 일본에 항거를 많이 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때 우리가 이 나라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본에 저항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식자층 공산주의자들이 일본에 저항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는 이념도 옳은 것이고 우리를 지금 일제 압박 밑에 있는데 일제 압박으로부터 일본을 공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상당 부분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는데 대부분 공산당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김구를 제외해서 대부분 다 공산당원이에요. 그 당시는요, 소련이 우리 상해 임시정부를 돈으로 지원해 줬습니다. 레닌 정부거든요. 레닌이 대한민국에 독립자금을 대줬다니까요. 그러면 미국은 멀리 있고 소련은 가까이 있으면서 독립자금도 대주고, 야, 니네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라 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이 공산주의를 좋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많았던 것이에요. 잠깐 끊고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도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초창기에는 공산주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소련이 공산주의를 실시한 다음에 70년 만에 망했습니다. 1990년도에 공산주의 문을 내렸단 말이죠. 더 이상 공산주의로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해서 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망한 이승을 갖다가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이 잘 사는 대한민국에 많다는 것은요, 정말 가슴을 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자, 아까 우리 5년을 봤고요. 46년 초인데, 그러니까 공산당들은 신탁국리를 찬성했죠. 찬탁입니다. 그렇죠? 우리 반탁인데, 이미 38 이북에는요, 북조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46년 2월에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인민위원회는 사실상 정부나 마찬가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왜냐? 그 임시인민회가 뭘 했느냐? 3월 달에 북조선 전체에 대해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 그 토지개혁을 할 정도면 사실상 정부라고 봐도 무방한 것이죠. 그렇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정식으로 건국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북조선 전체에 대해서 토지개혁을 실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만들어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네들은 토지개혁을요 20일 만에 다 완성시킵니다. 왜냐하면 무상몰수에 무상분배를 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것이에요. 다음이요. 저희들도 예컨대 마구잡이로 이 농지분배한 거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잠깐 초기할게요. 18세에서 16세 남자 성인은 1점, 근데 여자 50세까지는 1점 쭉 해가지고 1점, 0.7점, 0.4 쭉 해가지고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9세의 남성이 있고 부인이 43세다, 아들 둘에 딸 하나다. 그럼 나이를 보면요 점수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A라는 집안은 몇 점이다 이 나옵니다. B라는 집안은 몇 점이 점수가 나와요. 그 점수대로 토지를 분배해 주는 것이에요. 괜찮죠? 아니 뭐 잘못된, 아니 괜찮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주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점수를 계산해서 저 집은 아들 둘에 딸 하나다, 또는 아들이 3살 먹이고 딸이 20살이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점수를 매겨가지고 토지를 분배했다 이거예요. 그런 토지 분배를 북한이 먼저 했어요. 그럼 남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북한식의 토지 분배를 해달라고 남한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토지를 분배했지만 소유권은 안 줬습니다. 땅을 경작해서 경작권만 줬단 말이죠. 근데 3, 4년 뒤에는 협동조합이나 또 했기 때문에 공유나 국유로 소유권은 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땅은 일찍 분배했지만 소유권을 주지 않았고 소유권은 국가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다음이요. 이거 좀 화면 좀 크게 줄 수 있나요? 이 화면을. 안 돼요? 여러분 상단에 보시면요 이수자를 보라라는 글씨가 보입니까? 네. 여성 이름이 아닙니다. 이수자가 아니고 여자 이름이 아니라 이 숫자입니다. 숫자 넘버 숫자인데 이게 맞춤을 틀려가지고 이수자를 보라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북한에서 이 농지 개혁을 할 때 그들이 걸어 내세운 포스터입니다. 포스터. 하단에 보시면요 잘 안 보이는데 조선 정확하지 않은데 남로당 진남포 무슨 집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저런 포스터가 많이 붙어 있는 겁니다. 보시면 95%가 5%를 먹여 살린단 말이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선동하면서 농지개혁을 한 포스터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포스터입니다. 이제 이수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숫자인데 그렇죠? 네, 다음에 남한의 농지개혁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승만 대통령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합니다. 네. 한반도의 통일국가를 만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원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분단의 원흉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느냐, 46년 6월 달에 정읍 발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꼭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46년 6월 달에 이건 6월까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게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시면서 이게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깨우치는 계노운동을 하시는데 6월 달에 어떤 발언을 하죠? 빨간 글씨죠.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정부를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남쪽만이라도 인민위를 만들자라고 46년 6월에 말씀하셨습니다. 넘기기 전에 조금 전에 기억할 것은요, 북한은 46년 2월 달에 뭘 만들었죠?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벌써 만들었습니다. 농지개혁을 한 다음에 다 완성시켰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도 통일 조선을 국가를 만들어 보려고 기다렸었는데 여의치가 아니니까 6월에 이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여의치가 않았느냐? 다음이요. 이 46년 6월의 정읍 발언의 배경과 시기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승만 대통령의 분단의 원흉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화면이 뭐네요. 보통 이 앞에 있는데 아닙니다. 자, 배경은요,
북한은 사실상 정부를 만들었죠. 40년 2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은 6월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배경 이유는요, 반탁 정당이나 단체를 뭔가면 그 밑에부터 하겠습니다. 시기에 미소공동위원회가 40년 3월에 개최했는데 5월달에 결렬됐다. 이거를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미소공동위원회는 뭔가면 아까 45년 12월달에 모스크바 외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외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결정했고, 또 하나는 한반도 문제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중국이 관여하지 않고 미국과 소련이 두 나라가 한반도 문제를 결정하라고 위임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건 극동지역이니까 다른 프랑스나 영국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 두 나라가 만나서 이 한반도에 맞는 그 정부를 만들도록 하라라고 한 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공동위원회가 3월에 열렸는데 5월 달에 결렬됐습니다. 5월 달에 왜 결렬되느냐? 소련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회의를 하는데 참석자를 소련이 제한합니다. 뭔가면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이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것만 들어와야지 반대하는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왜 일방적으로 정하느냐 하다가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됐습니다. 5월에 결렬됐어요. 근데 보통 회의가 결렬되면 아무리 쌈박질을 하더라도 그래 좀 우리가 열을 좀 식힌 다음에 2달 후에 다시 모이자, 한 달 후에 모이자, 다음 회의를 약속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기 휴회가 된 겁니다. 5월 달에 결렬됐는데 다음에 언제 열릴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기 휴회가 된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해야 될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가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걸 바라보면서 이승만 박사는요, 그 당시 야, 이게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결렬됐고 그 다음에 북한은 이미 2월 달에 인민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남쪽만이라도 이제는 임시위원회 같은 형태를 만들어야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하신 게 뭡니까? 46년 6월 달에 정읍 발언이 된 것입니다. 이 발언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남한과 북한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데 상식적으로 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결렬되었기 때문에 다시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인데 북한은 계속해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화폐개혁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그 국가의 면모를 갖춰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응해서 뭔가 위원회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신 게 46년 6월에 정읍 발언이 된 것이죠. 마지막에 뭘 하셨습니까? 대응 전략으로 했다 그랬죠. 대응 전략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이 그렇게 나왔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이승만 박사가 그런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따라서 46년 6월 발언은, 정읍 발언은 어떤 각도에서 보더라도 남한과 동족을 분리시키고 단독 정부를 만들려고 했다,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좌파들은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다, 민족 분열자다, 국토 분열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46년 말에 12월 달에 미국으로 가십니다. 왜 가느냐? 당시에 미국은요,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이승만 박사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 심지어 이승만 박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세우는 것이 미국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승만 박사가 뭐 미국의 앞잡이다? 그건 정신 나간 인간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 미국은요, 어떤 걸 고집했냐면, 야, 좌우가 만나서 합의를 해서 나라를 만들어 봐라. 좌우 합작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는 좌우 합작은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 그랬느냐? 이승만 박사가 상당한 거의 천재에 가까운 분이죠. 동유럽이 공산화되고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것이 모택동하고 장개석이가
국공합작을 했단 말이죠. 처음에 일본과 싸울 때는 우리 서로 합치자 해놓고 일본이 물러나니까 바로 공산당들이 장개석을 쫓아내는 일을 한단 말이죠. 먼저 합작하자고 해놓고 나중에는 그 합작이 되면 민주인사들을 죽이고 그다음에 뭐 협박하고 그런 일들을 공산당들이 많이 벌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좌우합작은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 군정이 반대를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6년 말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다음에 46년 만에 미국으로 건너려면 초기에는요 이승만 박사를요 미국이 홀대합니다. 당시에 국무장관은 이승만 박사와 생각이 달랐어요. 홀대했는데 참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랑 마찬가지죠. 그 트루먼 대통령이 47년 3월 달에 트루먼 선언을 합니다. 뭔가면 이 소련의 정체를 미국이 드디어 알게 된 것이에요. 소련은 좀 위험한 인물이구나.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공산주의 국가를 전 세계로 펼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국가인 미국과 적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루먼 선언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언 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감을 얻으신 거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가겠구나. 그래서 4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이야 미국 가면 뭐 바로바로 갔다 오지만 그 당시 여러분 미국은 얼마나 갔다 오기 어렵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직통 비행기가 있을까요? 돈도 없었겠죠. 대여섯 번 갈아타서 가는 게 미국입니다. 예. 그랬는데 미국이 트루먼 선언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미국이 하지 말고 유엔에다가 한반도 문제를 기림하자.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7년에 유엔에서 유엔 총회 결의가 있는 것이죠. 뭐라 그러냐? 남북한이 합쳐서 인구 비례를 해라. 비밀 투표해라. 의회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는 미군도 소련도 다 군대를 철수할 것이다. 그렇게 결정한 것이 47년 11월 달에 된 것입니다. 다음에 유엔의 결정에 따라서 이듬해 48년도에 대한민국에 무슨 대한민국도 아니었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했는데 47년 중이죠. 48년 1월 달에 유엔 임시위원회는 옵니다. 1월 달에 옵니다. 1월 달에 왔는데 이 남한 쪽은 남조선은 근데 오케이 했지만 이 임시위원장들이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북한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남한만 선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정리할 것은요.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남한만 선거한 게 아닙니다.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시 임시위원단에 유엔에다가 보고합니다. 유엔에 보고해서 유엔이 다시 결정을 해줍니다. 북한이 만약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라라고 결정을 해준 것입니다. 북한이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면 뭐 우리 남한만 하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하니까 다시 유엔에 이야기를 해서 유엔의 결정을 받아가지고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라고 한 게 바로 2월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200명, 임기는 2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임기 4년 아닙니까? 재원 의원, 뭔가면 헌법을 만드는 의원, 5월 10일날 총선에서 만든 국회의원들은요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왜냐면 헌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200명의 임기 2년이었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제 남한만의 선거를 2월 달에 하기로 유엔에서 결정을 해주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은요 한반도를 공산화시키는 꿈이 좌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48년 2월 7일 폭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김구 선생은요 2월 10일부터 10월 10일 사흘에 걸쳐서 큰 글을 발표합니다.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읍고라는 것은 울면서 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흘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남한만 선거는 안 된다. 김구 선생은 우리가 해방 전과 해방 후로 나눠서 그분을 봐야 됩니다. 해방 전에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일생 헌신한 귀한 분인데 그러나 해방 이후에는요 김구 선생은 이승만과 생각을 전혀 달리해서 민족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따라서 단독 정부를 반대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 김구 선생입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의 평가를 또 상당히 절하고 있죠. 좌파들은 이승만을 완전히 무시하고 김구 선생을 높이 평가하는데 김구 선생은 완전히 무시당할 인물은 아닙니다. 훌륭한 분이지만 대한민국 독립에는 방해가 됐다는 인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총선거가 시스템은요, 공산국가가 만들어지기 어렵죠. 반공국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독 선거를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넘기세요. 그래서 27 폭동이 있었죠. 김구 선생이 예컨대 반대하는 성명서 냈죠. 수많은 이제 폭동이 이루어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 제주 4.3 폭동이 되는 것입니다. 연결선상에 있는 것이죠. 2월달에 총선거를 하기로 했다. 5월 10일이다. 2월 7일 폭동이 있었고 각종 반대가 있었다 보니까 가장 강력한 반대가 뭐냐? 제주 4.3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남여당 인민유격대 무장 반란이 제주 4.3에 번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걸 갖다가 민중항쟁으로 하는데 어불성설이죠. 민중항쟁을 하는 사람이 4월 3일 공세시를 기해서 제주도 내에 24개의 경찰 관서중에서 12개를 기습하고 경찰관을 죽이고 그 아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선관위 직원들을 죽이고 수많은 양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 그것이 민중항쟁입니까? 어림없는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제주 4.3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근대사에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좀 보시면 알겠지만 54년 9월에 진압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48년에 일어났는데 6년이 되어야 비로소 완전 진압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 요 사이에 6.25가 터졌습니다. 6.25가 터지다 보니까 진압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요 한라산이라고 하는 특수한 지형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는 이 유격대원들이 한라산으로 도망가고 밤에만 내려와가지고 양민을 학살하는 잡기가 어려운 또 그 당시에 많은 이 군인과 경찰들이 빨갱이가 많이 있었다는 뜻이죠. 진압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민중항쟁 어림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박헌영, 최포령 철폐하라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고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어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를 불렀단 말이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민중항쟁입니까? 대한민국을 뒤엎기 위해서 공산화를 만들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 폭력대란 말이죠. 다음에 둘째 줄 보세요. 조선민주인민공화국 만세라는 편지를 보내고 제주 일대에 인공기를 계약하고 두 번째 총사령관인 이덕구는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를 한 그러한 아주 극심한 항쟁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써놓지 않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은요 제주 4.3이 공산당 폭동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건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이 제주 4.3에는 남로당 그 폭동 세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은 양민이 실제로 많아요. 군경이 진압하면서도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상하고 희생을 기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란 세력을 갖다가 수괴들을 갖다가 찬양하고 이 무죄로 만들어준다? 그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자, 요거 말고 2개 선거구라고 그랬는데요. 예. 제가 내용을 아니까요. 제주도는 선거가 3개였습니다. 3개였는데 4.3 폭동 때문에 2개 선거구는 선거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 의원이 몇 명인 줄 아세요? 200명에서 2명 빠집니다. 198명입니다. 왜 그랬느냐? 선거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면 남로당의 이 4.3의 반란의 본질이 뭐냐? 저는 근데 폭동이라고 말하지만 좌파들은 민중항쟁을 떠들고 있죠.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이 인간들은 민중항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2001년도에 판결에다 9명 재판관 전원 일치로 제주 4.3의 본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로당 반란 세력들의 폭동이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9명 일치된 의견으로 판시한 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당 폭동이다 말이죠 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거를 뒤집은 인간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이가 이 갖다가 뒤집은 것입니다. 다음이요. 뭐 김달삼이 이제 일으켰는데 주독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48년 8월에 월북하죠. 4.3 터지고 난 다음에 여의치 않으니까 월북하고 북에서 그 친구 상도 받고 그랬는데 6.25 때 국군에게 사살됩니다. 시간 때문에 넘기겠습니다. 이건 북한의 혁명 열사능에 있는 김달삼의 묘입니다. 김달삼 동지라든지 저게 우리 남한에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의 애국 열사능에 있는 묘지의 비석이 저겁니다. 다음이요. 그다음에 여러분 해주 지하 선거란 말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요. 북한은 48년 8월 25일 날 북한은 선거를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언제 했죠? 5월 10일 했죠. 남한은 5월 10일 했는데 북한은 8월 25일을 하는데 그 당시 그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많았냐면요. 북한은 지네끼리 공개적으로 모여가지고 200명의 대의원을 뽑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인간들이요 남한의 대표를 뽑습니다. 남한의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북한을 지지하는 남한의 대의원을 비밀리에 선거를 해서 뽑습니다. 그게 300명쯤 됩니다. 그러면 표를 어떻게 되냐? 남한에서 몰래 비밀 투표를 한 겁니다. 몰래 비밀 투표해서 그 투표용지를 북한으로 가져간 것이에요. 그러면 저기 540만 표가 북에 넘겨졌어요. 그 당시에 김달삼은 제주도표 5만 표를 가지고 해주로 친 겁니다. 남한에 540만 표가 갔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제가 못 봤죠? 저도 책에서만 보는 것이죠. 그 주장에 틀릴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다음이요. 저걸 보시면요. 예, 저게 보면 저 네모나 빨간 글씨가 뭡니까? 한자로 제주죠, 제주. 그렇죠? 왼쪽은 경북 달성. 글자가 보이시죠? 그렇죠? 남한에서 그 당시에 표를 가져간 포대입니다. 포대. 저건 일반 신문에 공개가 된 겁니다. 저 자료가 어떻게 나오느냐? 소련하고 한국이 수교할 때 소련이 많이 해서 수교했죠. 수교해서 또 우리가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원조 제공이 고맙다고 해서 소련에서 이 사진을 우리한테 보내준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매스컴에 다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북한에 이 투표용지가 간 겁니다. 그래서 해주에서 대한민국 남한 대의원을 북한에서 300명을 선출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남쪽에 소위 남조선의 상황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다음에 2대 총사령관이 이덕구인데 김달삼이가 북한을 갇혔습니까? 가니까 이어서 이덕구가 총사령관을 합니다. 몇 살에 죽었다면 29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어서부터 이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반기를 드는 일을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의 선전포고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는 제주도에 개헌 선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다음이요. 이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북한의 농지개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남한의 농지개혁은요, 둘째 줄에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왜냐하면 지주가 가진 땅을 그대로 공짜로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대가를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상분배는 옳지 않다. 유상분배를 해야 될 것이다. 유상몰수에 유상분배를 하려고 하니까 토지개혁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겠죠. 그렇죠? 보시면 여러분이 셋째 줄에 지주들의 땅을 유상몰수를 했는데 거기에 돈이 없으니까 지가 증권을 줍니다. 증권을 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돈을 갚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농민들은요, 땅을 불어받으면 5년간 연 30%의 수확을 나라에 내면 5년 지나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자신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요. 그래서 그 당시에 3정도 넘는 땅만 나라가 강제 구입했습니다. 3정도가 얼마죠? 9,000평입니다.
부천병까지는 봐주고 나머지는 국가가 매입을 한 것이에요. 그럼 김성수 선생이 그 땅이 김성수 선생이 소유한 땅이 1000만 평이 넘는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땅이죠. 그렇죠? 이 김성수 선생이 문재인이가 김성수 선생이 드린 훈장을 문재인 정권 때 박탈했습니다. 친일파라고. 여기 근데 일제 때 저 정도의 돈이 있는 사람은요 친일 행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과 적절하게 협조하면서 독립자금을 대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독립자금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이 일부 친일 행각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랬는데 친일 행각을 했더라 가지고 이 훈장을 삭탈했는데 이 김성수 선생 같은 그 호남의 유지들, 그 100만 평 넘는 유지들이 농지개혁에 찬성하지 않았으면 대한민국 농지개혁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세 개밖에 안 되는 농지개혁 성공 국가입니다. 일본, 우리나라, 대만이 성공했습니다. 그건 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그 다음에 필리핀, 남미의 수많은 나라들이 왜 실패했느냐? 가진 자들이 땅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에요. 그 점에서 우리 호남 여기 주민들은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해주신 건데요. 6.25 같았습니다. 6.25가 그렇죠? 50년 6월달이죠. 그럼 이제 48년부터 농지개혁을 막 하려고 했는데 이 쉽게 잘 안 되셨습니까? 그러나 1950년 6월 25일이 6.25가 터지기 보름 한 달 전에 6월달쯤에요. 전 국민은요 내 땅이 내가 노력하면 저 땅은 5년간 내가 30%만 내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이요. 이거 좀 크게 확대가 안 되는데 이게 뭔가면요. 오른쪽에 농지분배 통지서죠. 농지분배 통지서, 그죠? 김후권. 그러니까 제가 하나 샘플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김우근 씨가에게 나라가 뭘 보내느냐? 농지분배 통지서를 준 거예요. 당신네는 요 농지를 5년간 해서 30%만 내면 당신의 토지가 될 거다라고 분배 통지서를 완료한 게 6월달입니다. 만약 이게 없이 됐으면요, 북한이 남한을 몇 개월 점령했습니까? 3개월 점령했죠? 3개월 점령했을 때 북한이 어떤 짓을 했냐면 북한과 같은 농지개혁을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했어요. 그러나 남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복종했지만 속으로는 거부한 것이죠. 왜? 나는 내 땅이 있을 거야. 이 공산주의는 없어지면 내 땅이 확보될 것이야. 그 사실을 6.25 전쟁 전에 알았던 것입니다. 저게 6.25 전쟁 전에 몰랐으면요 대한민국은 엄청난 혼란 속에 빠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음이요. 이건 아마 직가증권입니다. 그 지주들에게 준 약속 증권이고, 다음이요. 상환증서는 뭐냐? 네가 통지서가 갔는데 5년간 30% 내면 이 땅을 주겠다 말이죠. 그 상환하는 증서가 저기 다 있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이승만들이 농지개혁을 성공시키게 됐던 것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그 미 군정이 일본이 남기고 한 땅 20만 정도를 우리한테 줘서 분배를 했죠. 그 다음에 이게 했는데 넷째 줄이죠. 45년에 자장농이 3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나 50년에는요, 5년 지나서는요, 88%로 늘어난 것입니다. 대한민국 농지개혁을 성공시킨 것이에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나 저나, 우리 원로 목사님 저보다 큰 형님들이 다 되실 것 같은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다닌 것은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 농지개혁을 성공했기 때문에 다니신 거예요. 정말인가? 저거 됐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교도 갔고, 중학교도 갔고, 대학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노력한 것이죠. 땅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내 땅이란 말이죠.
소장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 자장농이 88% 됐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전체 역사에서 5천년 역사에서요, 자기 땅을 갖는 중산 시민이 88%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개혁도 성공하지 못한 것인데 저 개혁이 성공했던 것이에요. 자, 하나 더 여기 없지만은 서문에서 말씀드리면, 미국은요, 일본 사람들이 갈 때 일본 사람들이 점령했던 모든 땅들, 재산들, 돈들 어떻습니까? 싹 놓고 가겠습니다. 미국이 나갈 때 1인당 제가 그 금액이 정확히가 안 나는데 1인당 지금 돈으로 몇만 원 이상 못 가지고 가겠습니다. 몽땅 넣어 놓고 가겠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적법한 건 아니죠. 왜냐면 민간인 재산과 땅을 군인이 뺏을 수 있나요? 원래 국제법상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랬는데 일본이 그 달라고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계속했죠. 일본이 갖고 있던 땅, 건물, 재산, 돈 달라 말이죠. 일본은 한일 해방 이후에 한일 관계에서 회의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은 돈 달라고 했습니다. 돌려달라고. 근데 미국은 니네 까불지 마라. 그 돈 못 준다 이게 미국이. 왜냐면 니네는 그 돈은 전쟁 배상금이다 그랬습니다. 니네가 졌기 때문에, 미국한테 졌기 때문에 니네는 전쟁 배상금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한테는 달라는 말을 못해요. 전쟁 배상금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한국 사람들한테는 회의할 때마다 그 돈 달라고 계속 했던 것입니다. 일본 사람이 얼마나 집요합니까? 그러나 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안 준 것이죠. 그래서 1965년 한일 협정할 때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당시에 일본 사람들이 그 한국에 남아있던 거 공장 다 한국에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이에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잠깐만 미국이 어떻다 이렇게 하는 인간들 보면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조금 전에 이승만의 농지개혁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승 농지개혁을. 이번에는 국가보안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48년 5월 10일 날 우리가 이제 총선거 끝난 다음에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만들었죠. 건국했습니다. 건국했는데 이 제주 4.3 구제를 터지고요. 중앙대에 계좌는 중앙청 건물에 대통령도 있었고 국회의원도 있었고 행정부도 있었고 돈이 없었으니까 한 건물에 다 거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9월 달에 보면요, 아침에 보면 인공기가 개혁돼요.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그 건물에 인공기가 개혁되고 독립문에도 인공기가 개혁되고 밤에는 조선인민공화국 만세라고 벽보가 서울 도처에 뿌려집니다. 그 와중에 10월 19일 날 여수에 있는 14연대에 대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출동을 해서 제주 4.3 사건을 진압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제주 4.3 사건이 진압이 안 되니까 10월 달에 이승만 대통령은요, 제주 4.3은 미 군정대 발사했죠. 그러나 우리가 건국한 다음에는 이승만 정부가 책임을 진단 말이죠. 그래서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에 있는 군인을 명해서 제주도에 가서 진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랬는데 여수에 있는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써있죠. 김주혜 주비나 지창수 상사 이런 인간들이 중심이 돼서 상관을 25명 즉사 죽입니다. 출동하는 날 죽이고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 세력들이요, 여수시를 점령했습니다. 여수시를 점령해서 인공기를 개혁했어요. 이어서 순천까지 나갑니다. 순천시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여수 순천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여수는 반란이죠. 그러면 제주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 세력들이 이렇게 반란이지만 여수 반란은요, 대한민국 군인이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 반란은요,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을 19번 선포했는데 제주 4.3 때 먼저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이 바로 여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그 다음 해가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비상계엄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진압이 됐지 않습니까? 도망간 놈이 있어요. 도망간 놈. 그쵸? 이 빨치산들이 얼른 도망갔냐? 지리산으로 도망간 겁니다. 그거를 미화해서 그린 소설이 뭡니까?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되는 것입니다. 태백산맥 책 일부 보신 분 계시겠지만 저희가 1000권도 팔렸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사람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는, 저 읽다 던져버렸는데, 저기 보면요, 저희 대한민국 군인이 여성을 성폭행할 때는요 아주 잔인한 악마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빨치산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할 때는요 아름답게 그립니다. 아름답게 묘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조정래입니다. 그러니까 저 인간이 적어가지고 돈 벌었단 말이죠. 천만부나 나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다음이요. 지금 하나 여러분이 의문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군인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느냐? 대한민국 군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 그건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은 병역법이 48년도에 없었어요. 49년도에 강제 징집할 수 있는 병역법이 4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8년 병역법 만들어질 때까지는요, 군대를 누가 하느냐? 보통 다 임의로 원하면 간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이 빨갱이들이 경찰 수사가 좁혀지니까요 어떻게 했느냐, 경찰군을 피하기 위해서 다 입대를 많이 했어요. 입대를. 그러니까 경찰들은 이제 입대하니까 군인이 됐는데 뭐 빨갱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수사를 중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인 내에 빨갱이가 많이 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49년 때 병역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군대에 빨갱이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요 10월 달에 여순 반란이 있지 않습니까? 반란이 있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안 된 것이에요. 그래서 48년 12월 1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듭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그 당시에 민법, 형법이 없어요. 왜냐면 일본 민법과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법을 만들 수 없으니까요. 능력이 안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본 형법을 번역해서 썼어요. 근데 일본 형법 가지고서는 대한민국 국가 자체를 반역한 자들을 처벌할 수는 처벌